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금융과 경제권 소식, 여러분의 소비 생활을 슈퍼 그레이스로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슈퍼 그레이트한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예,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2017년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에 가계부채 문제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대책들이 쏟아졌고요. 또 그리고 6년 만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상화폐 열풍까지 불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 상식은 밥상 물가만이 아닙니다. 금융 이슈부터 부동산 또 세금까지 전반적으로 알아야 생활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2017년의 마지막 시간인 만큼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슈가 됐던 부분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 가장 이슈는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내외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열풍인데요. 가상화폐란 컴퓨터 등의 정보 형태로 나와서요.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 일종을 말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익숙한데 이 가상화폐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요. 네,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대시 등 다양한데요.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알트코인이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거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화폐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이슈가 되는 만큼 정말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사서 그에 맞는 금액을 지불할 때는 뭐 현금으로도 지불할 수 있고 카드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의 화폐입니다. 이게 실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돈이지만 물건도 사고 또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전자지갑에 보관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수수료가 낮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이런 장점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비트코인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부터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경기 지역 내 40여 곳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미 상용화시킨 나라들이 꽤 많네요. 그러면 이 가상화폐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직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불법으로 현재 이제 그 가상화폐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제 자국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시켰고요. 베트남은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통화 발행과 공급 그리고 사용 자체를 또 불법으로 인정하고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오는 상태입니다. 현재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군요.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그 가치가 계속해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2월 11일 오전 9시 50분 현재 1코인당 1,8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지난 6월 32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6개월 만에 무려 6배가 급등한 건데요. 문제는 이 가상화폐 이제 가치가 언제 급등할지 또 언제 떨어질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건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선물 거래 개시가 이루어져서 화제가 됐잖아요. 네, 지난달 10일이죠.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그 당시 오후 6시 기준으로 14,890달러였던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6시 30분 15,687달러로 뛰었습니다. 당시 체결가는 선물시장 개장 직후에 16,150달러를 기록한 뒤에 16,000달러 부근으로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은 폭발적이진 않았지만요. 선물 거래 개시가 큰 관심을 모으면서 웹사이트 동시 접속자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를 두고 정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슈로 떠오른 만큼 투기 그리고 범죄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의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내용도 살펴볼게요. 2017년 올해 금융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죠.
예,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2011년 6월 이후에 6년 5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네. 오른 금리를 시중은행 역시 바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시중은행은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요. 최소 0.10%포인트, 최대 0.60%포인트 수준까지 이제 수신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금리는요. 내년부터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6년 반 만에 금리가 0.25%포인트 올랐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추가 인상 시점에 대해서 예상도 가능합니까? 네, 추가 인상 가능성은 현재 보이지만요. 내년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퇴임을 하고요. 또 지방선거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단은 내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 정부에서 올해 가장 문제 삼은 게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정부에서 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내어놓은 대책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무척 심각합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요, 1,41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타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이 됐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증가폭이요, 세계 주요 43개국 중에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어서자 정부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10월에 바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죠? 네, 정부는 지난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8%대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최근 2년간 두 자릿수를 기록한 그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8%대로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좀 들여다보고 갈게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과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을 도입해서 자영업자 및 이금융권 대출 그리고 집단 대출을 억제하고요. 특히 다주택자 돈줄을 조이는 게 핵심입니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겠다는 건 아무래도 과다한 이 가계부채의 원인을 부동산으로 본 거겠죠? 네, 부동산 과열 조짐이 일자 현 정부는 올해만 총 5차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잠재우기에 나섰는데요. 특히 양도세 중과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등 다주택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고 있지만요. 양도세 중과 그리고 신DTI 등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네. 자, 이렇게 2017년 가계부채가 는 것과 반해서 그리고 우리 소비 그리고 저축 패턴이 과거와 또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도 좀 살펴보고 가죠.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네, 올 한 해 은행권은 그야말로 격변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짚어본 것처럼요. 두 인터넷 전문 은행이 금융계를 뒤흔들었고요. 그리고 기존 은행보다 유리한 예금, 대출 금리와 낮은 수수료로 고객 몰이에 성공하면서 매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우리에게 은행의 개념 자체를 좀 바꿔놨는데 두 은행이 시장을 좀 뒤흔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K뱅크에 이어서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했는데요. 간편한 가입 절차와 단순한 상품 구성이 국민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성장했지만요. 수익 구조 유지 가능성과 그리고 은산분리 그 여부 등이 현재 관건입니다. 네. 자, 인터넷 전문은행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디지털 금융 경쟁도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은행들은 올 한 해 디지털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는데요. 시중은행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 부문은 핀테크를 접목한 디지털 금융시장입니다. 특히 은행장 평균 연령이 50대로 낮아지면서요. 급변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디지털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올해는 간편 결제 서비스도 활성화됐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소비자들이 현금 결제가 불편하다면서 다른 간편 결제 방식을 많이들 이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알아보고 갈까요? 그중 하나가 이 간편 결제 같아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요. 간편 결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각 업체들도 저마다 자사 브랜드를 앞세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 유통업계, 그리고 정보통신업계, 금융사에 이르기까지 현재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는 수십 곳에 달합니다. 네. 최근에 이 페이 전쟁이 가장 뜨거운 곳이 거대 유통기업들이잖아요. 네, 유통사들은 간편 결제 전쟁이 단골 고객과 잠재 고객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강력한 유인 요소가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가맹점 확대와 서비스 강화에 현재 열을 올리고 있고요. 이 열풍은 내년에도 역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경제 분야 키워드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취업난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도 좀 변화가 있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죠. 일자리 창출 정책 중 하나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습니다. 그 뒤에 민간 기업과 금융권에서도 역시 정규직 전환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SK 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세우고 하청 대리점 직원 5,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직접 선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시티은행도 연내 창구 전담 직원 등 무기계약직 300여 명의 이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면에서 변화가 잇따랐던 2017년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생활경제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납니다. 지난 여름에 한 판에 10,000원이 넘는 계란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바로 살충제 계란 파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네, 지난 8월이죠. 국내 산란계 농장이 생산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농림부는 곧장 모든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요. 농장을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조류독감뿐만 아니라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면서 소비자들은 지난해 대비 약 40% 비싼 계란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빵이나 과자 등 계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반찬인 이 계란값이 오르면서 밥상 물가 자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 판매가 재개가 됐죠. 이제는 그 혼란했던 시장이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에 폭락했던 계란 가격은요, 지금 예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계란 판매량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하지만 그 AI 이슈가 고개를 들고 있는 현재 그 상황이라서 가격 안정화를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이 밥상 물가가 여러 번 들썩였던 것 같아요. 계란 파동도 있었는데 햄버거 같은 먹을거리 포비아가 꽤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1월 달걀 가격은요, 1년 전보다 61.9%가 올랐고요.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가 올라서 1월 전체 물가를 0.6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2분기 들어서는 이제 AI와 구제역 진정세로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였지만요. 현재 그 AI가 다시 착몰해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올해 초에는 농축수산물 전반적인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날이 좀 더워지면서 다른 품목이 또 올랐죠. 네,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채소 가격이 크게 뛰면서 밥상 물가는 진정되지 못했는데요. 이제 8월 채소 가격은 22.5%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3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전체 물가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인 2.6%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요. 4분기 들어서 밥상 물가가 다소 안정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10월 물가를 보면 채소류는 9.7% 하락해서 전체 물가를 0.18%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네.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밥상 물가라고는 하지만 이 물가 오름폭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올 들어 3분기 연속으로 국내 식품 물가 상승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초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그 지역이 잇따라 터졌고요. 또 폭염과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 2017년 올해 경제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얼마 전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첫 편성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죠. 네, 내년 예산안은 428조 8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보건과 복지,
고용 예산이 144조 7천억 원으로 정부 개요관보다 1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동수당 예산이 이제 줄어든 탓인데요. 정부는 부모 소득 상관없이 0세에서 5세 아이에게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최상위 10% 계층에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네. 지급 시기도 2개월 늦춰졌습니다. 그렇군요. 예산은 사실 나라 살림인 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건, 복지 그리고 고용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네요. 그럼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방 행정 예산도 정부안 69조 6천억 원에서 69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외교 통일 예산도 4조 8천억 원에서 4조 7천억 원으로 감소했고요. 공무원 직원은 정부안보다 후퇴한 9,47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인데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금도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네, 정부는 3조 원을 책정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조 9,707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이슈가 됐던 경제 키워드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손범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